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이어져 온 여야 공방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야당은 석방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차례로 만나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놓치면 안 될 국제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톡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11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공군의 중간조사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들의 좌표 입력 실수와 같은 기강회의가 만들어낸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네. 우리 전투기 2대가 비행 중에 무려 8발의 폭탄을 민가에 잘못 떨어뜨리면서 평온했던 시골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공군의 어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종사가 목표물 좌표를 잘못 입력했던 게 첫 번째 원인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명이 불러주고 다른 한 명이 첫 번째 전투기에 좌표를 넣었는데 숫자 5가 들어갈 자리에 0을 입력하면서 그 결과 10km 떨어진 마을에 난데없이 폭탄이 떨어지게 됐던 겁니다. 애초에 숫자를 잘못 말한 건지 아니면 잘못 받아 적은 건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고요. 두 번째 전투기는 첫 번째 전투기와 달리 목표물 좌표를 제대로 입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전투기 역시 오폭한 것에 대해 공군은 2호기 조종사가 2대가 동시에 투하하기 위한 밀집 대응 유지에 집중하느라 오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좌표 입력 이후에 다시 확인하고 이륙 직전에 또다시 확인하게 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3번이나 놓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투기가 잘못된 표적으로 이동하며 비행 경로를 벗어났는데도 공군 중앙방공 통제소의 항공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을 밝혔죠? 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던 심우정 총장이 해당 조치는 적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선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 보석이나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는데요. 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대해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선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윤 대통령 석방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심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반응 어떤가요? 민주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었고요. 당의 내란 진상 조사단이 어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도 심 총장을 부를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나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낸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네. 양당 모두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각각의 수사기관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후의 근황도 알려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석방 3일차였던 어제 공개적인 일정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따로 내지 않았고요.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 로우키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전날 저녁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에서 만났던 사실도 하루 뒤인 어제 공개했는데요. 딱 30분 정도 만나서 차만 마시고 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란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긴 얘기는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통령의 적극 행보가 헌재를 자극할까 봐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헌재의 선고 일정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선고 이틀이나 3일 전에 선고일자를 통보했었는데 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이란 변수가 생기다 보니 이번 주로 예상됐던 헌재의 선고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박한 상황이다 보니 경찰은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고 100m 안쪽으론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할 계획인데요. 경찰은 캡셋인가 120cm 길이의 경찰봉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가포비상 발령도 검토 중이고요. 성난시위대가 인화성 물질을 탈취할 것을 대비해 인근 주유소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북한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발사체는 60km에서 100km 정도 날아갔는데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부르는 근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참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월 14일 이후 2달 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한미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오늘 20일까지 실시됐는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습득하고 있는 GPS 교란과 드론 공격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진행합니다. 다만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실사격 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대전경찰청은 피의자 명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늘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하늘 양이 세상을 떠난 지 어제로 정확히 딱 한 달이 지났는데요. 네. 지난해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토막살해한 양강준 사건 때에 비해 신상공개 논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명 씨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경찰의 추가적인 보완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명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경찰의 첫 대면 조사도 범행 25일 만인 지난 7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이후로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면 조사 바로 다음 날 명 씨는 구속됐고요. 신상공개 심의도 곧바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 심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신상을 공개하려면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찬성 결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공개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5일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하고 그 사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신상이 공개됐던 양강준이나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김래아 그리고 자경단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김노관의 경우 이런 소송을 제기해 신상 공개 시점을 늦춘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역시 기온이 높은 탓에 대기 정체로 인해서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수도권, 세종, 충남 등 대부분 중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쁘겠고 강원 영서나 대전, 충북, 전북은 오전에 나쁘겠습니다. 수도권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오늘 밤 9시까지 시행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요. 또 홀수날인 오늘 홀수차 운행만 가능한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 모레 사이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대기질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도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 기온이 높을 텐데요. 오늘도 서울, 부산 15도, 세종, 강릉 16, 대전, 대구 17, 광주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 기온 높겠고요. 아침에는 경기 북서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그 밖에 주로 서쪽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1mm 내외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충남과 전라권은 내일 빗방울 예보 있고요. 내일 밤 제주에도 비가 오겠고 일요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 초중반까지 꽃샘추위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인데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산 부근에서 막히고요. 북천안 진출로 1차로에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9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죽전 부근 5차로입니다.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천천히 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층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는 월곶분기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돈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영산에서 칠서까지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7원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고장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첫 성격 인터뷰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전현희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최고위원 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사실상 그 의미라든지 파장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 이런 걸 거의 매일 고심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거의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한 산수에 관한 문제이고 탄핵 심판은 사실상 이 내란 행위 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실체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가 실체를 사후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석방이라는 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매우 중대 범죄자가 지금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밤이죠. 석방 다음 날 네. 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사적인 인연이나 사사롭게 행동을 해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 수괴라는 이런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직시를 하고 서로가 좀 자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야권 5개 정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항고 여부는 검찰의 권한인데 왜 직권남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고요. 네. 매우 이례적입니다.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하다. 그리고 뭐 소신껏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우 잘못된 이런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법이 아니고요.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즉시 항고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는 이제 보석하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것도 이원 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는 이미 그 위헌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거는 말씀하셨지만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였고 구속 취소에는 위헌 결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상의 검찰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합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이 구속 취소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 예도 있습니다. 아, 사례가 있군요.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고 지금은 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와 구속 정지 보석은 그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 전 보석이나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든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사유로 석방을 잠시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 즉시 항고를 하면은 그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뭐 한 일주일 이상 네. 구속된 상태로 있는 거는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 판단이거든요. 근데 즉시 이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런 일시적인 사유가 아니라 그 구속이 아예 위법한 거냐, 불법 구금이었냐 이런 것을 법률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구금은 이거는 사실은 합법적이잖아요. 이런 그 내란 수괴라는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공고라는 그런 형밖에 없는 엄청난 중대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시키는 게 맞잖아요. 이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 구금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 당연히 즉시 항고를 현행법상 또 헌재 판례 취지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나 보석 사유를 예를 들면서 그게 위헌이니까 이 구속 취소의 즉시 항고도 위헌이다. 소지가 있다. 그 말은 앞뒤가 다른 거고요. 그동안 검찰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은 검찰의 경우나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계속 뭐 상고라든지 항고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해온 게 그동안 검찰의 예였거든요. 이걸 딱 대비해서 한번 보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의 주인공이었다. 검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구금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든 사건은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충성하고 특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당연히 제기가 되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왜 직권 남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시간 날짜 이 공소제기 문제가 있고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원에 이제 경고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고검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고검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 하루 반 정도를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만큼 구검 시간이 늘어난 거죠. 네. 이걸 소집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야기시킨 장본인도 심우정 검찰총장이고요. 또 즉시 항고가 방금 이제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직권 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 이 특수보는 수사를 담당했던. 독립기관입니다. 네. 이 대검 예규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사후에 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수본이 이건 즉시 항고를 하겠다.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특수본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검 예규의 검찰총장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 예규를 무시하고 총장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치를 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의 평소의 행보를 봤을 때도 좀 이례적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건 검찰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도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한 줄 모르겠다. 이 한패라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배경도 이제 같은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검찰이 매우 수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태에서 비아폰의 번호를 묻고 네. 그리고 대검의 이진동 차장이 실제로 죄송합니다. 김용현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비아폰으로. 이 비아폰을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비아폰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내란에서 뭔가 좀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또 심지어는 선관위에 검찰이 그 서버 확인하러 선관위로 출동했다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진실 여부가 지금 다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사실상 공범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그 사건에도 검찰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상 황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무혐의를 냈고 그래서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한 식구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감싸고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검찰총장의 이런 석방지휘가 있었고 그게 사실상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배경이 있고 검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일종의 보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저희들이 가지는 거죠. 심우정 검찰총장 일단 사퇴 요구는 일축했어요. 그러면 탄핵 절차 나서는 건가요? 사퇴를 일단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묵살하고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란 조직은 이런 범죄자를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 검찰이 이런 정말 최고 중대 범죄자를 석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검찰총장이 이 내란 수의 범죄자를 법의 탈을 쓰고 탈옥을 시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검찰 조직 내부에도 굉장히 좀 비판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그러면 되고 여기에 있습니다. 대해서 검찰총장은 이런 논란을 비선거에 대해서 통상은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총장으로 그나마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총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 사퇴할 명예롭게 사퇴할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걸 거부를 하고 이거는 뭐 자기가 적법적으로 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개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 국회로서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시한이 좀 있을까요? 어떤 민주당에서 그러면 마지막 카드를 좀 꺼내들 뭐 시한이라든가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정무적인 이런 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또 매우 중대한 시기잖아요. 이번 한 주가 정말 살얼음 걷듯이 긴장감이 높은 그런 시기고 국민들도 매우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수라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탄핵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의 상황을 보면서 좀 유연성 있게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탄핵을 추진했을 때 역풍이나 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고심하고 있다 이런. 그것도 뭐 고려의 대상이긴 네네. 합니다만 이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범죄자를 구속을 취소의 결정에 네네. 항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또 즉시 항고 기간이 7일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네. 법적으로. 그러면 이 지금 기소를 하는데 고검장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고심을 했던 총장이라면 이런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이런 석방지휘를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고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구나 법적으로 7일이라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고검장 회의라도 아니면 뭐 전국지검장 회의라도 열어서 의견을 물어봐야죠. 내부에. 그런 정도의 신중한 모습은 보여야죠. 근데 그런 건 또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주의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검찰총장이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왜 총장 탄핵하지 않느냐 이런 문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탄핵 시 이번에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네. 역풍의 소지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법원보다는 검찰의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법원도 통상 이 구속기간 산정은 날로 했거든요. 네, 날짜로. 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요. 네, 그랬죠. 예, 그동안의 관례나 뭐 이런 거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네.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원도 이번 결정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란이 어느 정도 그 기소 당시에 얘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변호인 측도 그런 부분을 다투고 있었고요. 법원에서도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빨리 기소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검찰이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앞서 기소를 말씀하셨던.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빨리 기소를 했어야죠. 근데 시간을 늦추고 구금 1차를 그렇게 끈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에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한 건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시작하고 이 논란이 촉발하게 한 그 책임자는 검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윤석열에 대한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적 인연을 앞세우는 그런 공익을 외면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이 사안에서는 사실상 가장 부적절한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왜 공수처에 대한 공세를 집중할까요? 자, 공수처가 불법 체포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를 했으면 그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검찰의 잘못을 물어야지 공수처의 잘못을 묻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냥 국민의힘은 그저 공수처가 미운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검찰과 한 몸이다, 이렇게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공수처라는 기관의 존재가 매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 거의 당론 수준으로 공수처 폐지를 외쳐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렸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불법 구금을 한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속 취소라는 엄청난 판결을 받아낸 그 일차적인 잘못도 검찰이에요. 그럼 검찰을 비난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와서 공수처는 또 사실상 수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상 이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그 피고인의 방해로 수사조차 하지 못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뭐 그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죠. 의원님도 오히려 공수처를 좀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이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이 독립성이 없고 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기관인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감사원, 또 뭐 공수처, 경찰, 이런 기관들, 그래서 독립성 강화를 시키는 것이 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다 생각하고 공수처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준비를 했고요. 검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사원 관련 또 독립성 강화법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관심은 이번 구속 취소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도과시켜서 구속 한채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나면 석방을 하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석방하지 않고 공소 제기를 해서 잘못됐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검찰은 구속 기간을 도과시키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간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 검찰과 법원이 다른 겁니다. 검찰은 날짜 일로 그동안 했듯이 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 도과 안 했다. 법원은 아니다, 시간 계산으로 하면 구속 기간을 초과한 게 맞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절차적 문제죠.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실체입니다. 이 비상계엄과 이 내란 행위가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계산의 절차 문제는 실체 문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아마 헌재에서도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할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 만장일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구속 취소 이런 절차적 흠결이 막 나오고 하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이 자체도 다툼이 있고요. 이게 절차 날짜 계산 산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 내란 속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석방이 되어 있는 네. 상태잖아요. 뭐 적법합법을 떠나서 그러면은 이제 이 극우 세력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그 변호인 척 이런 분들이 헌재를 흔들겠죠. 이거 뭐 그 불법적인 구금이었다. 그러니까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니까 헌재의 경우에도 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좀 뭐 시간이 귀를 걸릴 기울이는 거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오늘은 거다. 그런 점을 우려를 하는 거죠. 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산가족이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남은 것은 뭐냐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80년 전에 광복을 맞았지만 그 광복의 빛이 휴전선 이남까지만 비치고 있습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이 행복의 빛을 바라고 느낄 수 있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통일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만의 뜻으로 되진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은 꿈과 기대를 접지 말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주로 서쪽으로 나쁠 전망이고요. 현재는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수도권, 세종, 충남 등 대부분 중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쁘겠고 강원 영서나 대전, 충북, 전북은 오전에 나쁘겠습니다. 수도권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오늘 밤 9시까지 시행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황사가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당분간은 대기질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부산이 15도, 세종, 강릉 16, 대구 17, 광주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겠고요. 당분간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서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수도권, 충남,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에도 오늘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전망이라서 교통안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전국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 1mm 내외의 비가 조금 스쳐 지나겠고요. 충남과 전라권은 내일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 초중반까지 꽃샘 주의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니까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놀라셨을 현지에 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후 수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든 간에 군에 대한 사랑이 깊은데 어떻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 사고에 대해서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저는 아주 심한 그러한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원인은 일단 조종사의 좌포 입력 실수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늑장 보고 또 늑장 대응, 이 전반적인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사자도 얘기를 했어요. 군의 기강이 해이된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군이 명령 체계가 제대로 쓰고 항상 안전이나 작전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예요. 우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그 충격을 줬는데 한 3단계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1단계가 뭐냐면 비행 준비 단계.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 준비 단계에서 좌표 입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륙할 때의 점검을 또 하게 돼요. 좌표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작전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승진 훈련장에 투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투하를 할 때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3번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3번 다 제대로 안 한 거지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그게 이제 MCRC라고 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통제하는 요 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인지를 한 게 10시 6분이에요. 정확하게 10시 3분인가 그렇군요. 그래서 10시 6분에 조종사가 MCRC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표적에 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조종사한테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요. 좌표 입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부터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에 굉장한 문제점을 또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상황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 현장에 대한 오폭이 이루어졌으니까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소방서, 지자체 또
육군 합참을 통해서 육군 같은데 모든 곳에 또 뭐 예를 들면 분명히 환자가 있을 테니까 의무사령부에도 연락을 해서 네. 지역 병원에도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1단계는 좌표 확인하는 거 잘못돼 있고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도 이게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세 번째는 그러면 보고가 됐으면 현장 조치에 대한 수습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것도 엉망이었다. 이렇게 봤었을 땐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건 군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나 대책도 마련되나요? 예, 지금 현재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제가 현장을 바로 네.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 가지 협조할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국방위원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바로 열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네. 이 훈련 기관에는 합참을 비롯해서 6회 공이 이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공군사령관 뭐 예를 들면 합참의장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를 열어도 좀 한정되게 국방부 차관 정도나 이 정도만 부를 수밖에 없어서 요거를 지금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훈련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국방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할 거고요. 반드시 이번에 이와 관련된 그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그 나태한 근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유발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앞으로의 여러 대비책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치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장면. 민주당에서는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민주당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네.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또 네.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나오시는 게 뭐 개선 장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 다 불러놓고 대통령 행세하듯 했던 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 정치적인 공방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대통령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집권당의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가서 고생한 거 위로도 해드리고 또 당의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이런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가서 뵙고 나오는 것까지야 비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뭐 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갔다 오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서 윤 대통령 예방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또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치적인 여러 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들이 좀 뵙고 싶어도 정치적인 거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뵙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후에 뵈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러 억측을 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의 지지율에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의 만행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불법 체포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보세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 체포가 쉽습니까? 법에도 정말 일반 법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때 그 외곽에 쓰고 있는 군부대 시설이잖아요. 네.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수처가 여기에 승인을 안 받고 들어갔습니다. 1월 15일 날 04시 55분에 작전을 해서 체포 들어갔단 말이죠. 그 전에 갔다가 안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장 나왔을 때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렇잖아요. 네, 논란이 빚어졌죠. 자,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적용을. 그러면 공수처는 110조, 111조에 의해서 55 경비단장한테 부대 출입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월 14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55 경비단장 수사할 게 있으니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때 뭐 협박하고 해가지고 도장 받아서 자기들이 딱불 공문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은 거로 자기들은 생각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2시 반이에요. 그래서 다시 55 경비단장이 부대로 복귀를 해보니까 3시에 가서 전산을 열어보니까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거의 공문이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문이. 그래서 4시에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공수처로. 그게 최종 공문이에요. 그런데 6시 반에 공수처에서 부대장이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5 경비단장이 그런 적이 없다 하고 공문을 또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7시 10분에 공수처에서 그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늦게 확인했다. 4시에 보낸 55 경비단장의 부대 출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허가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불허라고 하는 걸 확인해 놓고 다음 날 15일 날 4시 55분에 작전을 벌려가지고 들어가서 불법 체포한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 게 공수처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수사를 다 해놨잖아요. 이러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게 이번에 공수처입니다. 이런 거를 여당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관련 수사로 예. 할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을 폈었죠. 자, 의원님 법원의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사유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2가지 큰 골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날짜 말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구속 기간을. 두 번째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 이 의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권한이 법원에 있는 겁니다. 검찰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결정을 낸 것을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즉시항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2012년도 6월 27일 날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각 항소에 대해서는 우연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에 하에서 지금 현재 이제 즉시 그 항소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검찰을 공격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과 관련된 거는 법원이 낸 거잖아요. 그럼 법원을 공격은 안 하고 왜 검찰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요, 법원이 내준 것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 생각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구속 기간 부분은 기존의 어떤 관리를 좀 뒤집는 부분이어서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당황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 첫 번째 이유로 든 구속 기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연 판결이 다 있었고요. 또 네. 저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2012년도 간첩단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석기 내란과 관련된 사건. 이때 인권 하면서 민주당 대변인이 성명을 다 내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인권이 없습니까? 간첩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을 공격을 하고 왜 즉시 항고를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게 인권을 중시했던 정당이 맞는 겁니까? 모든 것이요. 지금 현재 정치적인 공세로 그저 그 윤석열 대통령 그저 탄핵에만 몰두해 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죠.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고 가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놨다는 부분은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 구속 취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 영역으로 맡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내란죄가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닌가요? 의문이 있다고 명확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규정과 판례가 없다. 지금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를 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잖아요. 검찰이 얻은 것도 다 갖고 오라고 이첩을 해서 이첩 받았잖아요. 공수처법에 의해서.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의 의문이 나왔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구속했던 게 석방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기각하는 게 맞지요. 저는 그 논리가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굉장한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또 내란죄가 지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판결을 낸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란죄를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공수처가 수사의 증거.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다시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법리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한번 수사한 건 또 재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요. 전문가들한테 넘기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폐지론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문제 부연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우선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첩받아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인지했다 그랬는데 이게 인지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지금 공수처가 또 영장 쇼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거예요. 국회에서 얼마나 물었습니까? 저희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냐라고 물었잖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놓고 이것을 서부지법으로 갔잖아요. 거기를 왜 갔을까요? 이게 우리법 연구회 같은 데하고 완전히 이게 카르텔이 되어 있는 데 가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수사기관인 거지요. 이 수사기관은 원래 저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대부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만드는 기관이 민주당을 위한 기관을 만들었던 거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힘을 얻고 있지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장 쇼핑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서 이 기관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건 전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검찰을 겨누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도 꺼내들겠다고 압박합니다. 앞서 프로그램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나오셔서 탄핵의 요건은 됐지만 지금 정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찰총장 탄핵할 수 있을까요? 29번씩 했는데 뭐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 해왔지요. 단지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할 게 아니고요. 판사를 탄핵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판결을 왜 내렸냐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판사 탄핵을 못 하잖아요. 그래놓고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요. 저는 검찰총장은요. 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그거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민주당 스타일대로 하면 원래 판사를 탄핵을 했는데 이 검찰총장한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부러 판사한테 검사도 저렇게 하는데 못하겠냐라고 하는 판사한테 겁을 주는 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29번씩 한 데에서 뭐 한두 번 더 한다는 게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 탄핵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안 하면 또 탄핵을 하겠다. 이거 완전히 협박입니다. 다. 그동안 국가기관 허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장에서부터 수사한 수사검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했지요.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데는 다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지금 또다시 최상목 이 대행까지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 또 안 얘기가 하면 나왔죠. 일주일 내에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 뭐 검찰총장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탄핵 전문당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지만 그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엄혹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형사재판과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미친다고 봐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그 헌재법에 이거를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심도 안 끝났습니다. 최소한 1심이라도 재판이 끝난 그 근거 자료를 갖고 가서 써야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조사를 꾸며놓은 검찰 조사를 갖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안 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시험 봤으면 선생님의 채점을 해가지고 채점표를 그래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이 학생이 그냥 어떻게 썼던 간에 그냥 그거 갖다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논술을 썼는데 논술 시험에 대한 채점도 안 끝났는데 그놈을 갖다 쓰겠다는 이거를 국민이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재판관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사기관의 조서를 쓸 수 없다는 그 헌법재판소 법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헌재에서는 이제 그렇게 밝혔었죠. 그때 이제 논란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지요.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서둘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곽종군 사령관이나 또 그 국정원 홍장원 차장 같은 메모 같은 거에서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탄핵 공작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법원 판단에 의해서 저는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의원님 이번 주에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 선고일도 예고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헌재 내부에서 여러 경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론이 없이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면 이미 선고 기일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미 그 결정 단계로 들어갔을 거로 보는데 지금 그게 미뤄지고 있는 거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여러 법리적인 논쟁에서부터 여러 상황들이 각각 틀린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그러면 만장일치 결론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전국 대응 방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그 탄핵에 대한 협박이 또다시 지금 도졌잖아요.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협박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 여러 가지 이런 협박 정치를 다시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마 자유로운 그런 의견 개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측에서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자신의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해달라 의견서를 또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지금 기교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뭐 모든 절차 과정이 다 끝났고요. 또 지금 대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도 또 지금 변화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대행 체제를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지요. 다 지금 그 심판의 절차를 마무리해놓고 지금까지도 지금 그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님께서 의결 정족수가 대행으로서 네. 대통령 대행으로서 200명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났을 경우는 엄청난 후폭풍이 또 오겠지요. 그 이후에 두 명을 임명한 헌재 재판관의 이 자격 부여가 과연 맞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정족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꼼수로서 자꾸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전 느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걸로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지금 법리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정황적으로 네. 굉장히 오염된 이런 상황들이 오고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의결 정족수가 얼마 할 거냐 그렇잖아요. 대행으로서 할 거냐 국무총리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하나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행으로서의 200명 정족수를 해야 되면 150명 이상으로 했잖아요.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걸리니 지금 현재가 옴팍달싹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개헌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예.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도부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색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요. 이미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 거는 이미 다 얘기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놓자 이 얘기잖아요. 아, 네. 그건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다 공약했던 내용이고 그럼 대통령 다른 장관들 다 지금 집무실 세종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 와서 근무하는 게 3, 4일씩 네. 됩니다. 국회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또 한 번 충청도민을 눈속임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미 맞습니다. 다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입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맡게 될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너에 임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뉴스 듣다 보면은 단편적인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오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뭐 전 세계에는 넓고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단편적인 소식들보다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좀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되는 친근한 뉴스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 기대가 큽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나스닥이 무려 4% 떨어졌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폭락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네. 2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또 S&P 500 같은 경우에도 2.7% 내렸는데요. 결국은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네. 이런 반응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앵커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시간이 조금 걸리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결국 경기 침체를 보통은 정치인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라고 답을 할 텐데, 그렇죠. 네. 부인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린다,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벌어질 위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 경기 후퇴의 공포, 또 뭐 T의 공포라고 하는데 타리프가 관세거든요. 그래서 T의 공포라고 부르고, 또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가 후퇴하면서 물가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우려들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래도 관세 부과에는 정책은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 뭐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했다, 연기했다,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의도된 고대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초에 제일 먼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네. 부과했다가 지금 또 연기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달 뒤에는 진짜로 부과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조금씩 얻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마약 관련해 가지고 네. 뭐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잡아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얻어내면서, 하지만 관세 자체는 언젠간 또 시행하겠다는 인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협상 카드로 끌고 가면서 더 얻어내고, 이걸 하나의 어떤 그 상업용 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하나씩 얻어내면서도 이 원칙은 안 버리고 계속 이 관세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가에서 반영되듯이 결국은 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지만 전통적인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첫 타겟으로 한 것은 왜일까요? 네,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 미국 수출이 아주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미국에 대해서 역공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타겟이 됐을 거고요. 또 미국으로 수입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물량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 세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나라부터 잡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또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시험을 해보고 그 4등 밖에 있는 나라들, 다른 나라들로 하나씩 넓혀나가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를 먼저 네. 좀 타겟으로 했다. 네. 그러면 이 캐나다, 멕시코 일부 이제 자동차 같은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 연장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제 여러 번 연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네.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장되면서 막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신데요. 이분 지지자들이 몰려가지고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뭐 축제가 열려서 춤도 추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또 연장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발언을 했고 오늘 이제 주식 시장이 후퇴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연장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관세를 올리면 미국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론도 좀 안 좋아질 텐데 일단 경기 침체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뭘까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미국 경제가 오랫동안 화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물가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이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 충격,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기조가 보이면은 물가도 많이 다시 내려갈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잡고 또 그 미국의 재정이 적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것들이 목표가 아닌가. 목표가 이제 단순히 이제 관세 전쟁을 통해서 몇 가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고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고질적인 그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어느 정도 훼손해서라도 경착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도 네. 그런 고통이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트럼프 2기 1년 동안은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그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공포가 결국은 중간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태인 올해는 이런 관세 드라이브로 가고 내년이 되면서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첫 해에는 관세라든지 한국에 대한 무역 불공정 이런 것들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로비를 하고 또 공장을 지어주고 약속을 하면은 그것이 조금씩 풀려가는 과정들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전 바이든 대통령 때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집권 1년 차는 이 모드로 가고 2년 차부터 조금씩 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철강 관세, 철강 알루미늄 네. 관세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철강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볼트라든지 너트처럼 철강으로 만들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도 다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5%인데 어제 미국 상무부가 확인해 주기로는 연기되는 거 없다.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4월 2일 날 오게 됩니다. 4월 네. 2일 날 미국이 상호 관세라는 거를 발표한다고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맥중,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아니라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 각국이 미국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 특히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 유럽을 많이 검역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맞대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4월 1일까지 이제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4월 2일 날 관세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뭐 선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당이 될지 어깨의 관심이 거기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4월 2일이 운명의 날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호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뭐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보니까 의외의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 더 많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WTO에 보면은 각국의 최고 관세 이제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를 많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최애국에 대한 대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해를 트럼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미국 정부에 전달이 돼야지 이 상호 관세에서 우리나라가 빠지든지 좀 낮아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잘 전달되고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탄핵 정국이 네.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한 상황인데 네. 최근에 TSMC가 140조 원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한 직후에 이제 나흘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는 미국에 반도체 산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타이완에 있다. 또 조금은 한국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이완 입장에서는 이 선물을 주고도 다시 뺨을 맞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아부성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면제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과거처럼 투자 발표를 조금 한다고 해서 많은 걸 얻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특히 전임 바이든 대통령 때도 삼성이라든지 SK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추가로 투자를 발표하는 게 각 기업별로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로우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간밤에 백악관에서 이 관련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 한국 기업들 특히 겨냥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 이 관세 때문에. 그러면서 12개 기업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3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생산을 늘리고 있고 또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LG전자는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또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멕시코에 있는 건조기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전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직접 소개하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백악관도 관세 전쟁에서 미국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걸 좀 신경을 쓰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공장 이전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는 눈치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또 칩스법 폐지를 거론하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데 호언이 아니고 실현될까요? 이거 법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다만 미국 상하원이 공화당이 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하면은 이게 법이 통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이 공장이 지어지는 칩스법 혜택을 받는 지역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일단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소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속했던 투자를 약속받고 이제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법을 폐지한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의회를 향해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좀 고려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정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저도 이제 업계분들한테 여쭤보니까요. 가장 좀 답답한 부분이 4월 2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상호관세에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될 건지 또 어떤 품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래야 이제 각 기업별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마다 워싱턴 쪽에 뭐 대관 업무 등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기존의 공무원들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그런 그 트럼프 집권 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너서클 이너서클 같은 머스크라든지요 아니면 상무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신들을 보면은 일본도 지금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도 아마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강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아주 심할 것이고 내년에 되면 좀 완화될 걸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부과가 되지만 자동차 부품은 좀 빠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퍼라든지 차체 부품 이런 것들을 관세를 25% 다 맞게 되면 되게 힘든데 부품 자체에 대해서 관세는 아니고 그중에서
철이 들어가는 철 원재료에 대한 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품목들 관세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더 노력해서 협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가 현장에서 보기에 우리 네. 지금 장관들이 가서 열심히 미국에 가서 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원하는 게 이제 탑다운식으로 네. 정상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도 뭔가 리더십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런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쪽입니다. 칠곡분기점에서 정체가 시작됐고요. 북천안 부근에서도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북천안 부근 진출로 1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수원에서 막히다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죽전 부근 5차로입니다.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남사진유에서 남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부천 부근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강릉 방향에서 막히고 있고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6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이 지났습니다. 국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이 문제 깊이 있게 취재한 성민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석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대병원 산부인과를 취재했다는데 현재 지역병원들의 현실은 좀 어떤가요? 네, 이 병원에서 지난달에 한 주말이었어요. 네. 29주차 산모, 그러니까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은 산모죠. 우리가 흔히 조산이라고 하는데요. 쌍둥이를 이제 낳아야 되는 산모가 진통이 와서 이제 칠삭둥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산대 병원까지 이송이 됐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보통 차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거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응급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남짓으로 갈 수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애를 당장 낳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간다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죠.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웠겠네요. 네. 네. 이 병원에서 이제 응급수술을 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칠삭둥이들은 흔히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하죠. 네네. 엄마 뱃속에서 좀 더 자라야 되는데 못 자란 애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있어야죠. 그 중환자실이 의사가 없어가지고 주말에는 애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 경남 양산까지 가게 된 거고 이 사례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추석에는 뭐 전북이나 아니면 경기도 수원 그다음에 서울 뭐 이렇게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도 찾아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의 숫자가 좀 많이 줄었나요? 네, 이 병원이 이제 전남 광주 지역에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의 거점 병원인데요. 네. 이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한 230여 명 정도 관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 230명 관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전공의들이 관두니까 일반의들을 다시 뽑았는데 전담 의사라고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피로하니까 병원을 관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지방병원들이 이제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하소연은 오래전부터 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공의 사직과 이 어떤 연관성이 좀 있나요? 이런 부분의 얘기가? 네, 물론 의사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학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련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보통 이제 레지던트, 전공의가 24시간 당직을 섭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한 환자들, 그 다음에 밤새 들어오는 응급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케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은 법으로 주 40시간이 아닌 주 80시간 근로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일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교수와 그다음에 전임이라고 하는데요. 전임이들이 거기에서 당직을 서고 다음 날까지 근무를 하는 그런 구조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와 전임이들이 힘들어지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도 빈자리가 많이 생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광주 지역 또는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지방에 있는 병원들에서 교수나 전임이들이 서울에 있는 교수 자리 또는 전임의 자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쭉 올라가고 그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의사를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거죠. 그러면 지방의 상황은 더 악화되겠군요. 네. 네. 이 전공의 이탈 등으로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의료 상황도 좋지 않은데 필수과에 대한 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필수과라고 하는 게 이제 생명과 직결된 분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내외산소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 여기에 이제 응급의학과도 있고 세부전공까지 하면 꽤 넓은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환자들이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아마도 암수술 분야일 거예요. 저도 이제 수서역 흔히 이제 서울에 병원을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오는 기차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환자들 만나봤을 때 제일 많이 뵀던 거는 사실 암 환자들이었고요. 이 환자들이 상급 병원들이 인력이 줄면서 당장 수술 숫자가 줄었어요. 그다음에 수술 연기하고 외래 진료도 연기하고 이러면서 지금 암 진단을 내가 받았는데 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스케줄이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암이 퍼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가 연기되거나 또는 진료를 못 받거나 수술을 못 받게 되면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수술 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네, 작년에 이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상급 종합병원의 주요 암 수술 건수를 통계를 내봤더니 전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간암은 30%, 위암은 26%, 폐암은 23%, 대장암은 20%. 이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암들이죠. 이런 암 수술 건수가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의정 갈등,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은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낫나요? 어떠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빅5,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그래도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올라왔잖아요. 상대적으로 사람 구하기는 조금 더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지금 병상 숫자를 지난해 한번 좀 줄였어요. 우리가 병실이 있는데 그 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00개 있던 병상을 한 700개, 800개로 줄이면 의사 숫자가 적어도 일단 도라는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라는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와 전임의들이 계속 당직을 서고 환자를 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임의들도 사실 업계에서는 펠로우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는데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증을 딴 다음에 세부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예컨대 내과 전문의 같으면 소화기 내과에서 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걸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내과에서 스텐트 삽입술 이런 거를 배우는 그 세부 기술을 배우는 단계인데 이 사람들도 어차피 다 배우고 나면 병원을 떠날 거예요. 사실 월급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해서 실제로도 지금 3월부터 원래 병원은 3월부터 이 회계연도나 아니면 사람을 뽑는 이 모든 기준점이 시작되는데 지금 실제로 3월에는 전임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지난주 교육부가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으로 되돌리겠다 했는데 의대생들 반응은 좀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의대생들이 실제로도 지금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들은 뭐 의과대 수강 신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수강 신청한 사람이 아예 없었다 이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3월에 개학을 했는데 의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회유책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대 학생들은 이런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올해 1학년만 해도 작년에 휴학했던 3,000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올해 신입생으로 뽑힌 4,500명이 있죠.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의과대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에서
정원을 줄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정원을 줄인 건 아니고 정원은 그대로 고정돼 있고요. 일단 내년도 모집 인원을 총장들과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3월까지 다 학교로 복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까지 걸었죠.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또 선뜻 나서기에는 좀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부가 사실상 뭐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일단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온화한 자세로 나온 건 맞는데요. 네. 이번에 의대 모집 인원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는 교육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금 언짢은 기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원래 대통령실에서 하던 정책과 다르다는 네. 불편한 기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사실 반대쪽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할 명분도 떨어지고 반대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우리가 믿고 돌아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하는 거죠. 신뢰의 문제가 좀 있군요. 네. 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면 의료 체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는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좀 더 큰 문제기는 한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대형 병원 시스템이 이번 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상급 종합병원들이 인력이 줄게 되니까 예전에는 상급 종합병원들이 인력이 풍부할 때는 경증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뭐 예컨대 감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위가 아픈데, 맞아요. 네, 그러면 많이 갔죠. 네, 이 응급실도 가고 그다음에 외래도 그냥 건강검진해서 조금만 이상하다고 하면 상급종합병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고 검사 받아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숫자들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 체질 개선하는데 또 건강보험 재정도 정부에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 중증 환자 중심으로 체질을 바꾼다고 해놨는데 또 이제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예전처럼 경증 환자를 진료할 거냐 이 문제도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형 병원의 수익을 보전하던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그걸 다시 예전처럼 되돌릴 거냐는 이슈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전공의들도 이제 지금 의약분업 때, 과거 의약분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정부가 파업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었는데 사실은 그 정부에서 손을 못 댄 거는 전공의들이 그냥 사표를 내고 떠나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일반의 그다음에 봉직의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도 취재 과정에서 만났는데 꽤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필수과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돈도 못 버니까 더 안 돌아오겠죠. 그러면 그 인력을 예전처럼 채우지 못하니까 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만약에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의료 체계를 만들 것이냐를 다시 또 고민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의 현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S 성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1일 화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